네. 추우신데 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일요일날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1월 달에 어차피 일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2차 시험입니다. 이 강의는 2차 강의니까,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어쨌든 좀 많이 뽑았습니다. 많이 뽑았으면 내년에도 많이 뽑아요. 내년에도 많이 뽑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뽑기 시작하면 기조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뭐 카페나 이런 데, 제가 카페에 들어가진 않지만 카페나 이런 데, 그리고 저희 같이 농무법인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도 밑에 농무사님들 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뭐 내년부터 줄일 거다, 뭐 3차에서 떨어뜨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시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합격률을 10%에 수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뽑아요. 그러면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에는 수험생이 되게 폭증할 겁니다. 이게 해볼만 하거든, 10%면. 이게 막 6천 명이 보는데 300명 뽑으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근데 한 600명 뽑는다 그러면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부지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이게 공부 지금 기간마다 좀 다르실 텐데 동차 말 그대로, 흔히 말해서 제가 항상 제가 수업할 때도 저는 이제 작년에 수험가에 들어왔는데, 원래 기업체 강의만 좀 주로 하고 농업인 따로 운영하면서 하다가, 근데 솔직히 저는 생동차는 11%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뽑으면 가능합니다. 10명 정도는 어부지리도 돼요. 노동법은 어렵게 나올 일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노동법은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번처럼. 그러니까 내가 뭐 안 본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어요. 절대. 제가 말씀드리면 그럴 문제 전혀 없고요. 대신 작년에 나왔던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되면 공부를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직장 폐쇄라는 게 연속으로 3년인가 나와서 문제가 한번 됐었죠.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옆에, 그 밑에 있던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 나온 건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나왔던 주제가 또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어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노동법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임 같은 경우에 작년에 나왔잖아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이번에 재직자 요건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나왔던 문제가 한두 문제 섞여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약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라고 하잖아요. 그게 IMF 때 확 떴었고 2000년도 때 그냥 확 집중을 했던 주제였다가 이게 흐물흐물 넘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쯤 설마 이걸 내겠어? 지금 이 시대에 낼 수 있죠. 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부를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주제를 조금 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제가 교재로 쓰던 자료인데 거기에 거의 반절 정도 날린 거긴 해요. 근데 이제 날려도 이만큼입니다. 8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과목당, 노동법이면 뭐 노동법 1, 2 이렇게 나눠져 있죠. 노동법 1, 2 해서 한 500페이지는 보실 거예요. 결국에는 뭐 시험 문제 나누는 모의고사 자료 이런 거. 근데 이게 머릿속에 과연 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막 미친 듯이 암기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게 몇 명 안 됩니다. 그게 뭐 내가 머리가 좋고 뭐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걸 집어넣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해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 드리고, 요건 요래서 요렇게 됩니다. 포인트 위주로 하고, 암기할 거는 읽어 드릴 거예요. 읽어 드리면서 요거. 근데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랑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연기 수업을 할 때도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이해를 무조건 시키려고 많이 했어요. 보면 압니다.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책을 봐요. 이해가 안 되거든, 나는. 근데 그걸 쑥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강사한테 눈빛을 보내야 한 번 더 해주거나
조금 더 쉽게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씩 다 컨택을 다 해요. 아이 컨택을. 그래서 제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일부러 그 답안지를 쓰게 해요. 오픈북 없이 책을 못 보게 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답안지 써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답안에 현출 안 되면 빵점. 그리고 뭐 나중에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셔도 되니까 여기 많잖아요. 강사 풀이. 많이 들어보십시오. 많이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갔을 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월 달부터는 절대 책을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는 방법 다 있잖아요. 연락을 해서 그날 나올 문제가 뭔지만 알려달라고 하세요. 본인은 뭐 점수에서 뭐 조금 배제돼도 되니까 등수는 연연을 하지 말고 배제돼도 되니까 그 주제라도 암기를 하고 안 보고 쓰시려고 하십시오. 책을 보고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의지하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때 책 절대 못 봐요. 법전도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거기 새로 나온 법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습관 자체를 책을 안 보고 쓰겠다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공부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1월 달에 모든 학원이 그렇겠지만 범위가 많지 않아요. 노동법은 주제 한 5개 정도 범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건 보고 가야지. 일주일 후에 시험 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오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2차 시험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책을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책을 보고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발 지금은 괜찮아요. 막 3월달 4월달 되면 막 등수 붙여놓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등수 붙여놓는데 그 등수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의 점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수에 절대 연연해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날 거예요. 전 27기니까 수험가를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등수하고 시험 점수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대신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밑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뒤에 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뒤에 있는데 붙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중간에서 밑에 있어. 그러니까 유명한 강사들만 1000명 가까이 시험 보잖아요. 모의고사 붙으면 1000명에서 500등 밑에 600등, 700등까지는 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제만 잘 맞아 떨어지면. 근데 저기 800등 그쪽 있죠. 그쪽은 안 돼. 공부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오버해서 쓰시는 연습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버릇이야, 버릇. 습관. 저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달, 4월달 되면 저 모의고사 점수가 뭐라고 되게 신경 써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8월달 말에 시험 볼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연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렸고 저도 2번이나 걸렸습니다. 3차까지 맞아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이슈 사항을 거의 반영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시험은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8월 말에. 그래서 되고 절대 그렇게 하시는 말고 동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안 되셨으면 영어 빨리 해놓으셔야 되고 12월에 하셔야 될 거는 민법을 한번 돌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차가 좀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채점 위원도 사람이 많으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1차 난이도 조정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노무사 회장인가? 노무사 회장이 아마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본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하는데 찾아가 뭐해? 그죠? 어차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60점 넘으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다만 1차 하시는 분들은 3, 4월 달에는 무조건 1차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3월까지만 딱 2차 같이 하시고 4월, 5월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1차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1차 시험을 90점으로 붙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애매하게 60점 나 2차 깔아가다가 1차 미끄러지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안 할까?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시를 또 반복해요. 1차 붙어놓고 하셔도 돼.
하셔도 되니까 꼭 일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이 공부만 한 거 아니고 다른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여기 노무사 시험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1차 시험을 되게 준비를 빡세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다른 시험을 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얻었던 그런 지식이 좀 있어서 민법이나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90점 넘었습니다, 평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맞아요. 1차, 2차 시험이 있다면. 대신 1차 시험 끝나고 저는 그날 다음날 바로 2차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합격권은 아니어도 많이 따라가요. 저는 인사관리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한번 본 적도 없었고 법과목 공부를 했던 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인사관리 자체를 본 적이 없어서 인사관리 때문에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붙었을 때도 인사관리는 50점 맞았습니다. 51점. 신림동에 있던 유명한 인사관리 그 강사님들 거 다 들어봤어요. 다 압니다.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거기서 모의고사 되게 잘했었고요. 했는데 실제 시험 가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헌동차로 붙었거든요. 되게 1년 만에 붙을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본인이 약점이 하나 있으면 저 인사관리가 동차 때 제일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소설 썼을 때 그때 53점 나왔고 그 뒤에 51점? 그 다음에도 51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과목이 서포트해서 붙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분명히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경우에도 본인이 분명히 싫어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있죠. 뭐 인사 쪽이나 경조 쪽을 잘하면 행정이 되게 짜증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공부를 계속 해야 되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끝나지 않으면 좋아하는 과목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해도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멍청한 게 나 행정을 못해요. 나는 행정 말고 인사하고 경주에서 65점 이상 맞아서 행정을 커버하겠다? 좋죠. 근데 제가 인사를 못한다고 해서 인사 공부를 안 했었나요? 했죠. 저는 공부를 해서 그래도 51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잔소리가 길었는데 이제 어차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아침에 오시면 잠이 잘 안 깨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노조법, 오늘 노조법입니다. 노조법은 뭐냐면 천천히 할게요. 원래 플레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법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흔히 줄여서 노노법, 뭐 노조법 해요.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 우리 첫날 보는 거, 첫날 보는 시험에서 했을 때는 이거를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고요. 첫날 시험 보는 거 뭐예요? 첫날 1교시에. 그게 근로기준법 봅니다. 근로기준법. 이거를 뭐 근기법이라고 줄이면 안 돼요. 이거 그냥 쓰세요. 근로기준법으로. 이게 여기다 쓸게요. 제가 이걸 쓴 이유는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차이. 자, 근로기준법부터 볼까요? 근로기준법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우리 근로기준법. 개별적 근로관계라고 합니다. 개별적. 그럼 일단 뭐 개인과 개인 느낌이 살짝 나죠. 누구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주인공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등장을 합니다. 흔히 말해서 개별적 근로관계로 하면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해가 조금 힘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 보고 일하는 상황.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나오는 상황. 내가 그 회사에서 월급날 월급을 받는 상황. 그러면 뭐냐면 흔히 말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뭘 해주나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일해주겠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법적 용어로 봤을 때 근로의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회사에 면접을 봐서 들어와서 9시부터 18시 주 5일 동안 주말은 쉬고 근로를 해주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계약으로 해서 받은 게 뭐나요? 그냥 공짜로 일해주나요, 우리? 돈 받지. 돈. 돈을 우리 근로기준법 용어로 하면 뭐예요?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개별적 근로관계는 요 근로자 개인 그리고 이 사업주, 사용자는 사업주라고 해요. 사용자, 이 둘 사이에 근로 제공과 관련한 문제, 임금의 제공과 관련한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근로 제공할 때 내가 일하기 싫은데 강제로 근로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강제 근로 안 되죠. 그리고 때려 사용자가 되나요? 안 됩니다. 임금 일해 한 달 동안 주 5일 9시부터 18시 동안 출근하는데 야 우리 회사는 10만 원밖에 안 줘. 일하나요? 일을 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난 그래 내가 사업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되나요? 우리 최저임금법에 걸리죠. 그리고 임금 야 우리 1년에 한 번밖에 임금 안 줘. 되나요? 안 됩니다. 직접 전액 근로자한테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걸 보호하는 게 개별적 근로관계. 이거 다음 주에 할 거고. 제가 집단적 근로관계를 먼저 하는 이유는 이거 생각보다 이해 되게 잘합니다. 알바를 무조건 해봤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 집단적 노사관계는 뭘까요? 똑같이 등장을 할까요? 비슷하게 등장하겠지. 이것도 양쪽이 등장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이거 답안에 쓰실 필요는 없고 쓰시면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업주 개인이 등장하기보다는 회사가 등장하는 느낌이 큽니다. 회사가. 그리고 여기에 근로자가 등장하기보다는 얘 지금 뭐예요? 사업주의 조금 상위 기관인 단체의 느낌이 있죠. 그러면 근로자도 단체가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노동조합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얘네는 뭘 기업한테 제공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기업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요. 기업이 노동조합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 둘 사이의 계약이 아니잖아요. 단체와 단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 노동조합이 기업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쉽게 생각했어요. 여기 가기 전에. 지금 뉴스 많이 보시죠? 우리 화물연대가 노조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화물연대 노조라고 생각합시다. 잠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연대는 노조는 아니에요. 연대라는 용칭을 쓸 수는 없어요. 노동조합은. 왜? 여러분 화물연대는 차가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겁니다. 그 사람 거. 그냥 그 사람 거를 회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랑 협상을 하고 있죠. 이거 뭐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지만 자 화물연대를 그냥 우리 소속 회사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요구하는 거를 우리 법정 용어로 말하면 교섭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라 이거야. 나와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이게 뭐 파업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나와라. 나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안전운임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해서 뭐 하려고? 결국엔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체 협약을. 그래서 교섭을 요구하는 거,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 협약 체결 전에 교섭 요구조차 안 나오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파업입니다. 파업을 다른 말로 하면 오케이? 파업을 다른 말로 하면 쟁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이 뭐냐?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동조합은 기업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기업에 교섭 및
협약을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게 기업이 교섭이나 협약 체결권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쟁행이 했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기업이 정당하지 않게 거부를 하고 있으면 이해만 하세요. 그냥 나중에 뒤에서 책에 나옵니다. 이걸 부당 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오케이? 요게 좀 큰 틀이에요. 제가 이따 개괄 설명할 때 싹 다시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노동조합은 교섭과 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은 뭐예요? 위법한 쟁행위를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노조법에서 기업한테 하나 만들어준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배려입니다. 자, 왜 이런 걸 줬을까요? 우리 생각 잠깐 해보자고요. 기업 누구 겁니까? 사용자 겁니다. 사용자 거예요. 사용자 거.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용자 건데 이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이거 해가지고 다 업무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재산권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해라 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호 범위가 좀 달라요. 개별적 근로관계는 사용자, 근로자 등장해서 근로 제공, 임금의 지급 관련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이건 기업과 노동조합이 등장을 해서 교섭 및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위법한 쟁행이나 직장 폐쇄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페이지 잠깐 볼까요? 노조법의 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조법은 일단 자 보세요. 헌법 제33조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나와 있고요. 2항은 공무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 얘기고, 우리는 1항만 보면 돼요. 자,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노동 상권이라고 해요. 보시면 여기로 잠깐만 볼까요? 우리 법의 체계를 조금 공부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법이 제일 밑에 깔려 있어요. 조항이 어때요? 1항 잠깐 보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단결권 뭡니까? 단체 교섭권 막 이게 이해가 돼요? 잘 안 돼요. 추상적이죠. 왜 추상적일까요? 여기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준 권리를 니네가 구체화시켜서 알려달라 이겁니다. 즉 단결권은 뭐냐면,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단결권은 한 명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 연장으로도 많고 야간으로도 많고 휴일에도 근로를 시켜서 이거를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명이 사장을 찾아갑니다. 똑똑 두드리고. 만나줄까요? 안 만나줍니다. 한 명이 찾아가면. 근데 2명, 3명, 4명, 이게 100명까지 됐다. 안 만나줄 수 있나요? 안 만나주기 힘듭니다. 그게 단결권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죠. 뭐라고 조건이 있나요? 1항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어? 야, 우리 회식비 좀 올려달라. 어떻게 보면 근로조건일 수 있지만 회식비 올려달라. 엄밀히 말하면 근로조건 아니거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야, 우리 이거 좀 올려달라. 우리 회식 때 소고기 먹자. 이런 식으로 사장 찾아가요. 이거는 단결권이라고 볼 수 없겠네. 그죠? 왜? 근로조건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 단결권 하나 봤어요. 두 번째가 단체 교섭권인데 단체 교섭권은 뭘까요? 모였습니다. 내가 모였고 똑똑 두드렸더니 나온대.
나와서 앉았어.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추운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네, 가볼게요. 끝납니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아까 뭐 했어요? 우리 연장 근로 많고 야간 근로 많고 휴일 근로 많으니까 이걸 조정해 주던가 아니면 돈을 더 주던가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단결 모였으니까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얘기를 해보자. 그게 단체 교섭입니다. 자, 얘기를 해보자고 한 거지 그게 합의된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 과정에서 합의가 쉽게 되면 이런 거 보장할 필요 없고 뉴스에 그런 게 나올 일이 아예 없죠. 오케이? 서로 양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단체 교섭권입니다. 대신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 권리가 단체 교섭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단체 협약 체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뭐예요? 모였어. 만났어. 얘기했어. 잘 됐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줄게. 그래서 양쪽 사인하고 손잡고 사진 찍고 그걸 공고하고 서면화된 문서로. 그게 뭐예요? 단체 협약입니다. 이건 합의가 된 상황이죠. 헌법상 단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 체결권을 보장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단체 협약 합의하라는 게 아니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노동조합한테. 사용자는 당연히 있는 거고. 왜? 자기가 대표잖아. 누구랑 체결해? 사용자랑 체결하는 거예요. 기업 대표랑. 근데 노동조합한테도 단체 협약 체결권을 주는 거예요. 왜 알아두라고 하시면 여러 책을 보면 교섭권하고 협약 체결권을 좀 분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요. 제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헌법재판소에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섭 권한만 있는 거지 협약 체결권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 교수님들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교섭권 안에는 단체 교섭, 단체 협약 체결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다. 왜? 노조법 29조에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 체결권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냐면, 자, 여기 포함됐습니다. 여기 두 개 세트야. 테이블에 앉았어. 근데 사업주가 말을 잘 안 합니다. 팍 떠들어도 그래. 그래. 알았어. 말하면 다 했냐? 가봐. 또 협약을 또 교섭을 요구해요. 그래서 또 나오긴 잘 나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엿먹이는 거잖아. 그럼 뭐 한다? 그럼 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거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다. 정당하게. 그래서 갑자기 파업을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쟁행이라고 하고요. 그걸 헌법상 행동하는 겁니다. 단체로. 뭐 나와라. 들어줘라. 협약 체결하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근로를 안 하고 멈춰놓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거. 그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을 제일 무서워하겠네요. 회사 입장에서. 그죠? 지금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석유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차를 잘 못 갖고 다녀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왜? 화물에서 파업하니까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왜? 기업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손해입니다.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안에는 협약 체결권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단체 행동권까지 포함해서 우리 헌법상 뭐다? 이걸 다 뭐라고 해요? 노동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동상권이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 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 이거 하는 거. 목적이 뭡니까? 지금 노동조합. 단체 협약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집단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내가 첫날 2교시에 시험 보는 건 뭐다? 이 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볼까요?
자, 단결권 관련해서 뭐 있습니까? 아까 우리 모인다며. 그죠? 2명, 4명, 10명, 100명 모인다며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냥 국가에서 쉽게, 니네 노조 됐네. 노조 인정해줄게. 이래요? 뭔가 신청하고 절차를 거치고 요건을 따집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아무나 잡아가지고, 나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우리 회사에 이거 요구해야 되는데, 니네가 다 해서 나랑 같이 가줘. 이 노조가 아니죠? 그죠? 왜?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고 가는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단결권은 뭐냐면, 근로조건 향상, 그 사용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상권을 보호하려면 1번이 뭘까요? 헌법은 국가법률이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결권과 관련돼서는 이거예요. 노동조합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A기업 노동조합 100명 만들어야죠. 그게 단결권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그 설립심사를 했더니 행정관청이 따져보는 겁니다. 얘네 맞나? 봤더니 사용자 같은 애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봤더니 얘는 여기 근로자 아니잖아. 그럼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봤더니 얘는 한 20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야. 안 된다. 오케이? 그런 걸 보는 게 단결권과 연결된 게 노동조합 설립 및 심사입니다. 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국가 통해서 만들어졌어. 그 다음 뭐 한다? 교섭 요구한다고. 교섭.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파트가 처음에는 어디에 가 있냐? 여기에 가 있다고요. 노동조합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가? 교섭가 교섭. 단체 협약 체결. 자, 교섭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용자가 성실하게 해야겠지. 그죠? 성실하게. 그게 노조법 30조의 성실교섭 의무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이 성실하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 권한에 옛날에 잘렸던 사람이 노조 대표자로 나온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런 의안이 올라와 있어.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 제껴야 되잖아.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노동조합이 안 만납니다. 일부러 그 사람을 대표를 시키려고. 이런 경우 많아요. 실제. 우리 만납시다. 언제 만날래? 새벽 3시? 축구도 하니까 축구 끝나 볼까? 이런 식으로. 안 되겠지. 어디서 만날래? 카타르에서 만날까? 이런 식으로. 안 되죠? 실제 이런 거 다 봅니다.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를. 그래서 성실교섭 의무는 사업주한테도 있고 누구한테도 있다? 노동조합한테도 있는 겁니다. 사업주만 있는 게 아니야. 노동조합한테도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체결. 자, 교섭은 했습니다. 성실하게 교섭을 했는데 단체협약 체결해야겠죠. 체결됐다고 봅시다. 체결됐다고 봤는데 체결을 해놨어요. 자, 노조원이 1000명이야. 만약에 10,000명입니다. 협약 체결할 때, 교섭할 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10,000명이 다 이렇게 우르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요? 노조 대표자가 들어갑니다. 노조 대표자. 그러면 노조 대표자한테 교섭도 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고 있죠. 주고 있어요. 노조법에도 들어있고. 대신 이겁니다.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노조원한테 가서 다시 물어봐. 노조원들이 반대 하면은 사업주한테 야 이거 안 난다는데? 이러면 어때요? 느낌이.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하나마나 아니야. 내가. 그지? 이전에 내가 협약하기 전에 니네 의견을 물어서 가지고 오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 다 협약하고 도장도 다 찍었는데 갑자기 갔더니 안 된대. 그게 뭐냐면 단체 협약 체결해서 인준투표제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준투표제.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죠. 사업주가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이슈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단체 교섭
단체 교섭권에 협약체결권이 포함된 문제고,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 아까 파업이라고 했습니다. 쟁행이라고 하고요. 흔히 우리 쫙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쟁행위가 어쩔 때 이루어질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잠깐 생각해 볼까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는데 쟁행위 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설립 안 되는데 쟁행위 할 수 있나요? 이 노동조합 설립 안 해주네? 야, 우리 파업이야. 전면 파업. 이거 되나요? 설립 심사를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단체 행동권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 행동권 쟁행위를 노동조합 설립 안 해준다. 파업 못 하는 거야. 그게 뭐다? 주체. 상대방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상대로 쟁행위하면 뭐예요? 그 정치 파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TV에 화물연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 파업이라고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체가 지금 국가잖아. 그죠? 운송회사들이 아니에요. 국가잖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건 주제치고. 그럼 노동조합 설립 관해서는 쟁행위가 이슈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가 이슈가 되냐? 아까 그랬죠?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입니다. 오케이?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 흐름을 보세요. 이걸 배울 거예요. 하나하나씩. 약속했는데 안 지키는 경우. 자, 쟁행위는 그렇게 되면 오케이. 그런데 이게 문제죠. 쟁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사업주는 얘네 이거 안 지켜주고 이거 약속 좀 안 지켰다고 무조건 파업해가지고 하루에 몇백억씩에 나는 손해를 그냥 떠안아야 됩니까? 아니죠.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만약 이런 거예요. 쟁행위를 했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그런 거죠. 쟁행위 했는데 출입문 자체를 다 막아서 고객들을 못 오게 한다.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서울대학교 병원. 근데 와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출입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전면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위법하다. 그런 문제. 그래서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이 제한을 어기면 위법한 쟁행위가 되는 거고, 별도 민사, 형사 책임의 문제도 우리가 볼 겁니다. 위법한 쟁행위를 하게 되면 뭐예요? 헌법상 보호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범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결국에 이거 누가 책임진다? 노동조합이 책임집니다. 노동조합이. 그래서 관련해서 뒤에도 볼 거예요. 형사 책임도 있고 민사 책임도 보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어차피 뒤에서 할 건데 흐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쟁행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주가 기업 대표입니다. 우리 연말인데 신년 연설 같은 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파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약속도 안 지키고 나오라고 나오지도 않고 이미 노동조합은 파업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이겨나가고 행복해야 될 시기에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남겨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업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파업을 하시는 순간 내년부터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불이익이 나왔죠. 파업을 하면 내년부터 일자리 없다며. 그죠? 그게 뭐예요? 쟁행위 자체를 못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단체 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단체 행동권을 위축시킨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나와요. 우리 뒤에도.
방금 같은 거는 이제 지배 개입이라고 해가지고 은근히 말로 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실질 불이익 취급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이 사람 뭐 인사상에서 배제시키거나. 그래서 이 쟁행위 전 단계에서 뭔가 쟁행위 자체를 시행할 수 없게 만든다거나 압박을 주는 게 부당노동 행위 중에 일종이고 제일 많은 게 이거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이겁니다. 안 나와. 사업주가. 그냥 안 나옵니다. 이유도 없어요. 안 나와. 그럼 뭐예요? 부당노동행위의 일종입니다. 그것도 뭐? 단체교섭 거부, 혜택. 요거 왜? 노조법 30조에 성실교섭 의무가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설립부터 볼 거고, 그리고 단체 교섭권과 관련해서 교섭의 과정, 그리고 체결 권한, 그리고 체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교섭이 안 됐거나 체결된 걸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되는 단체 행동권, 쟁행위도 볼 거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하면 안 되는 거, 노동상권 관련 하면 안 되는 부당노동 행위도 볼 겁니다. 그게 노조법 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보겠죠. 설립심사 누가 할 거고, 요건이 어떻게 되고,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볼 거고요. 교섭 어떻게 해야 되고, 교섭 주체가 누구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협약 체결, 주체가 뭐고, 아까 같은 인준투표제 유효하냐 이런 거 볼 거고요. 쟁행위, 주체, 목적, 절차. 찬반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부당노동행위, 이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럼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하나씩 볼 겁니다. 하나씩. 책 잠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헌법 33조 있고요. 노마자 2번 보시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차이입니다. 아까 여기 그림이에요. 1번 보시면 주체 달라요. 노동조합하고 기업이 주체가 된 거고, 목적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은 저겁니다.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고, 노조법은 결국엔 뭐다? 저 위에 노동상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노동상권 향유 주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결과물은 개별적 근로관계는 뭐예요? 결국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노조법, 우리가 공부한 노조법은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집단적 노동법의 구성 보시면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노동조합 설립하고 사용자 확장. 이거 뭐 상대방 상대방 지정하는 거고 교섭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협약하고 쟁행위 및 부당노동.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넘어가시면 자, 흐름은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끼워 맞춰야겠죠. 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돼야 노동조합이 설립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자, 여기 잠깐 모아볼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근로기준법에, 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야.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 병원 가면 우리는 싸죠.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근데 불법 체류자가 병원 가면 비싸죠. 건강보험 적용 안 되니까. 그게 뭐냐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돼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노조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노조법상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왜? 첫 시간에 하거든. 자,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 배우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어떻게 판단할지 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판단 요소가 쭉 나와요.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잘 안 봐. 왜? 웬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를 안 보다가 언제? 학습지 교사 판례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봐야 되는 이슈가 생겨버렸어요. 왜? 법원에서 옛날엔 이랬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보세요. 예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되면 그냥 봐버렸습니다. 판단 기준도 똑같았어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전속적이거나 그리고 구체적 지휘 감독을 받거나 아시죠? 쭉 나와 있는 거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으면 제가 보면서 비교를 이따 해드릴게요.
예전에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이후에 골프장 캐디 아시나요? 골프장 캐디 분들. 이분들 상대로 희한한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근로기준보다 근로자는 아닌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맞는 것 같아. 그 해석이 뭐예요 지금 이거? 아까 우리 보호법이 봤을 때 생각을 잠깐 해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닌데 라는 말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으로 널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말은 뭐예요? 노동상권은 보호해줄게. 오케이? 노조를 만들거나 교섭을 요구하거나 교섭이 안 됐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호해줄게. 요겁니다.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를 쓸 때 내가 판단 기준이 생각이 잘 안 나면 농사시험 준비하는 99.99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엄청 잘 씁니다. 왜? 첫날 시험범이에요. 1월달 첫날 시험범이고 2기 때 첫날 시험범이고 3기 때도 첫날 시험범입니다. 그럼 무조건 잘 쓰겠지. 우리 수학의 정석 볼 때 집합은 살벌하게 보잖아. 똑같은 겁니다. 그 요건 쓰고 생각이 잘 안 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 아, 얘가 강의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 봤다. 그러면 그걸 그냥 쭉 쓰세요. 대신 근로자라는 말을 빼고 노무 제공자라는 말로 잠깐 바꾸고 단어를 그 다음에 꼭 들어갈 게 뭐다? 이겁니다. 달리 판단할 근거는 이거 하나예요. 똑같아요. 월급 받고 일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휘감독 받고 있고요. 여러분 KD가 골프장에서 일하려면 누구랑 컨택해야 돼요? 그 골프장하고 컨택해야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시장에 발을 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죠. 골프장이. 그러니까 이게 전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말만 조금 유연하게 하는 거야. 뒤에서 가서 볼 거예요. 꼭 들어가야 될 말은 이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조법상 근로자는 어디에 방점이 가 있다? 저기 노동상권 필요성에 방점이 빵 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안 됐다고 해서 골프장한테 근무 여건 개선이나 이런 요구를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왜? 노동상권은 어디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자체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2004년 요 판례에서 처음으로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안 돼도 이거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이게 A급, B급 논의도 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추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냥 한 줄 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시험 봤을 때일 것 같은데 학습지 교사에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소가 들어가면서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렇게 보겠다고 판단 기준을 쫙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법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노무 제공자고요. 노동상권의 필요성이 꼭 들어가야 된다. 요것만. 왜 들어가는지 알죠 지금. 저기서 끌고 왔으니까 알겠죠. 노동상권 필요성 당연히 있어야겠지. 그죠? 노무 제공자는 무슨 뜻이에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은 뭐예요? 이 사용자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만 일을 하잖아. 노무 제공자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노동시장에서 이 사람하고 일할 수도 있고 이거예요. A 골프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말에 시간이 되면 B 골프장 가서 일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상권 필요성이 있는 거고 2004년 기준으로 한번 변형을 맞았다. 자, 답안지 쓸 때 이런 걸 그냥 쓰고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차피 이건 외울 거잖아. 어차피 이걸 암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판단 기준이잖아요.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면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왜? 안 쓰면 하나씩 점수 까면 되죠.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냥 판단 기준 다다다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보다 근로자는 아니고 조금 더 큰 개념 노무 제공자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사건 필요성에 의해서 나온 거네. 답안지 쓸 때 앞에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를 같게 봤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해당 여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면 2004년 캐디 판례라고 쓸 필요 없고 2004년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조법상 근로자를 차이를 두면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노동상권 필요성 주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 다음에 이 판례를 쓰는 거랑 그냥 노조법상 근로자 판례 쓰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판단 기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죠.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이나 역사가 좀 된 법입니다. 근데 2000년대 후반이나 와가지고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의아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 근로기준법 판례는 1990년대에 나와놓고 얘네는 너무 늦게 나온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쓰면 훨씬 좋다. 이렇게 보고 책을 볼게요. 자, 보시면 노무화자 1번 볼게요. 서는 다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줄친 거 위주로 볼 건데, 자, 보시면 서 제가 말한 게 나옵니다. 2004년 이후에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별도 기준 판단을 하고 있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노동상권 향유주체에 한정합니다. 노동상권 향유주체. 노조법상 근로자를 구분한 실익은 뭐예요? 헌법상 보장된 노동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거고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거고 그 인정 기준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본다. 하고 여러분 꼭 써야 될 게 뭐냐면 법규정 써야 됩니다. 법규정.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랑 노조법에 있는 근로자랑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제가 밑줄 친 게 달라요. 지급의 종류 말고 뒤에 이에 준하는 수입이 들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법전이 없어도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뭘 목적으로? 임금이 목적인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입니다. 범위가 많이 넓어요. 즉 사업주 상대로 그 소속에서만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요거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판례 태도를 써주는 겁니다. 원칙은 뭡니까? 우리 똑같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할 때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라고 안 써져 있고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근로자성이 인정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냥 형식이잖아. 실질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월급을 여기서만 받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보시면 원칙 보면 밑줄 긋은 거 볼게요. 노무 공급 형태입니다. 왜 노무 공급이라고 썼는지 아시겠죠? 임금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 말고 다른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도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팁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된다 이거야. 팁. 사업주가 주는 게 아니고 고객에 대한 팁. 노무 공급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의 형태 등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 여부, 보수의 노무 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요소의 형식적 요건 쓰면 안 돼요. 아세요, 혹시?
근로조건,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거의 비슷한데 형식적 요건이라고 해서 딱 뒤에 마지막에 판례가 딱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 4대 보험 가입 여부 이런 거 봅니다. 사회보장 제도에 의해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 계약의 형식이 도급 위입 말고 실제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요런 부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건 하여튼 그 형식적 요건 절대 쓰면 안 된다. 왜? 여기는 지금 뭐예요? 노조법상 근로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2번 구체적 판단 기준 보세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해를 좀 해드리면 편합니다. 밑줄 그은 거 보시면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 쪽에 주로 의존입니다. 의존.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주가 이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있는 관계라면 이건 뭐냐면 캐디를 생각하세요. 골프장에서 일을 해야 고객들한테 캐디피라는 걸 받아요. 그 캐디피를 본인이 갖지 않고 어쨌든 골프장에 올리죠. 근데 50대 50이면 반절을 주는 거고 70대 30이면 내가 7을 가지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즉, 그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뭐예요? 그 골프장 사업주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안 깔아주면 못하는 거냐. 내가 골프장을 차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밑줄 그은 거, 노무를 제공받은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 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캐디피를 받았어요.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받았어. 내가 인마이 포켓합니다. 캐디가. 이거 주지 않아요. 만약에 골프장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아까 방금 수수료나 그 50대 50으로 나눈다는 그런 계약이나 그리고 골프장에 무조건 귀속시켜서 골프장에 준다는 그런 거 다 누가 정해요 지금? 골프장이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장에서 캐디 뽑을 때 이렇게 와서 그냥 자 일하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순번이나 그리고 면접도 보겠지 최소한에. 대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관리만 안 할 뿐이에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고. 이거예요. 골프를 쳐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골프를 칠 때 캐디가 어쨌든 고객들을 상대하죠. 요즘에는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갈 때 캐디를 평가할 수 있는 카드를 줘요. 그 카드가 점수가 나쁘면 다음에 배정이 안 됩니다. 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수입이 없지. 나가야지 돈이 되죠. 카카오톡이랑 똑같아요. 카카오톡 느낌 비슷해. 평점에서 평점 안 되면 콜 안 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누가 정하고 있다? 골프장 오너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골프장 오너가.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만 시장에 당연한 거겠지. 여러분, 캐디 분들이 골프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즉, 골프장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골프장 오너한테 있는 거예요. 캐디들도.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이 있는지. 상당한 정도입니다. 그냥 전속성이 있다 이게 아니고 상당한 정도. 즉 여기서 어쨌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일하고 말고는 난 모르겠고 우리랑은 계약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는 우리 골프장에서 일하는 거야. 저 주말에 시간 남는데 그건 네가 알아서 써. 알바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단어를 잘 선택을 하세요. 상당한입니다. 상당한. 그 다음에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이 존재.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가 있죠? 개별적 구체적 지휘 감독입니다. 개별적 구체적 따라다니면서 요구한다는 거야. 개별적으로 너 찍어놓고 구체적으로 이거 이렇게 복사 한 장만에 복사 까맣게 해. 복사 어떻게 해.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어느 정도 뭐예요? 순번 정해고 평가 안 좋으면 다음에 순번 배제하고 이 정도입니다.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든지 쳐다보고 있지 이런 게 아니고. 아시죠? 지금 이 용어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 자, 돈은 받았어. 골프장한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고객한테 받은 겁니다. 고객한테. 아셨죠? 그래서 임금, 급료 등 수입,
그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 당연히 내가 캐디를 했으니까 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보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지금? 되게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고 여러분이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밑에 건 꼭 써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밑줄 긋은 거 보세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상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노동조합법 자체가 저거 특별하게 보호하려고. 그러면 밑에 노동상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점에서 뭐다?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한정된다고 할 건 아니다. 이걸 누가 말했다? 대법원이 말했습니다. 학습지 판단하면서. 앞에 있었던 논란을 한 방에 종식시켜 버린 거예요. 위에 건 뭐냐면 살짝 유연하게 써주면 돼요. 상당한 지휘감도 어떻게? 그냥 어느 정도.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그렇게라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있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쓰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빵점 나올 수 있어 진짜. 그렇게. 관련 문제는 방송 연기자 노조법상 근로자인데 똑같습니다. 여기 있던 걸 그대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따 뭐 집에 가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당구장 표시 보세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 2018년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6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 그 기준에 따르는 거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개념보다 넓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 연기자가 문제 나와도 뭐예요? 우린 아까 저 앞에 메인 판례 있죠? 그걸로 포섭하는 거예요. 그걸로. 오케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2번 학만하역자 노무제공자, 그건 뭐냐면 임종률 교수님 책 각주에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만하역자 노무제공자 노조법상 근로자도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학만하역자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마 요건 다 줄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결론 잠깐 볼까요? 다른 건 읽어보셔도 되고, 이제 이게 실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22년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 23년 1월부터는 골프장 캐디가 산재보험 의무가입자가 편입이 됐고요. 22년 7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학원버스의 지입차가 뭔지 아세요? 우리 화물연대 애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본인의 차로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원에 그 사람들도 뭐가 가입되냐면 고용보험이 의무가입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노조법상 근로자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캐디가 아니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디, 학습지 교사가 아니더라도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구체적 판단 기준 봤을 때 이거 그런 문제 같은데 하면 구체적 판단 기준 판례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걸 설명해 드리냐면 수험가에서 방송 연기자, 학만하역자, 지입차주 나올 거예요. 100%. 보험설계사 판례 따다닥 나오면 그거 따로 외울 거예요. 따로 외우면 노조법상 근로자 판례를 6개, 7개 외우고 들어갈 거야? 이거 B급밖에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판단 기준 판례를 하나 제대로 알아놓고 특이하게 본 게 있으면 써주면 되지. 그리고 그거 못 썼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제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가 메인 판례, 지금 아까 그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쓴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그 6가지 기준에 판단을 한 거고 한 번 더 확인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7월 달에 가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갖고 스터디하고 있지 말고 시간 아까워. 아셨죠? 똑같은 판례입니다. 만약에 특이한 점이 있으면 강사들이 정리해서 줄 거예요. 한두 줄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꼭 메인 판례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도 조금 빨리 나갈게요. 네.